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여러분, 새해 잘 출발하고 계시죠? 한 살 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작은 변화 중에 간혹 체력이 떨어지거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당연히 더 체력도 좋았고 마음도 단단했던 것 같은데 세월이 흐를수록 조금씩 약해져 가는 걸 저만 느끼는 변화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해 시작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조금씩 약해져 가는 마음을 더 단단히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는 좋은 내용의 책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오늘 이 책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새해에는 좀 더 단단해진 몸과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브래드 스털버그 지음, 김정아 옮김, 도서출판 부키에서 펴낸 나는 단단하게 살기로 했다입니다. 브래드 스털버그는 포천 500대 기업의 경영인, 전문직 종사자,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크리에이터, 올림픽 국가대표의 성장과 성공을 코치한 최고의 성과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그는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부담과 더 큰 성과를 내야 한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초조했으며 자주 무기력해지고 수시로 번아웃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그의 몸과 마음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커리어와 일상이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는 이를 이겨내고자 동서양의 고대 철학, 과학과 심리학,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고 한층 성장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오래가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내면의 뿌리가 튼튼하면 삶의 변덕스러운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더 높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불확실한 세상에서 나를 지탱할 수 있는 내면의 힘과 자신감을 기르고 내 삶을 보다 단단하게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줍니다. 나는 단단하게 살기로 했다. 브래드 스털버그 지음, 김정아 옮김. 1장. 수용.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 지금 있는 곳을 받아들인다. 2016년 8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무더운 여름날, 대서양 남단 군사기지 포트 코파카바나에서 올림픽의 영광을 꿈꾸는 세계 정상급 철인 3종 경기 선수들이 수영, 사이클, 마라톤으로 이어질 경기를 앞두고 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라 트루는 미국을 대표하는 3명의 여자 선수 중 한 명이었어요. 트루가 경기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2012년 올림픽에서 4위로 결승선을 끊었어요. 10초 차이로 시상대와 메달을 놓치고만 가슴 쓰린 순간이었죠. 트루는 이번에야말로 그때 못다한 일을 반드시 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남편을 위해 달려야 한다는 생각도 강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벤 투르는 미국이 나온 중거리 선수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 중 한 명으로 역시 세계 최고의 기량을 자랑했어요. 그러나 올림픽에 관해서는 번번이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벤은 이번만큼은 그간 훈련에만 매진한 노고를 인정받고 싶었지만
1초도 안 되는 차이로 예선에 탈락해 올림픽 대표팀에서 제외된 터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최고가 되기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목표가 이루어질 순간을 목전에 두고 몇 초 차를 극복하지 못한 셈이었어요. 게다가 그런 일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일어나자 부부는 몹시 상처를 받았습니다. 코파카바나에서의 출발선에서 바다로 뛰어들던 세라투르는 그래서 두 사람 몫의 짐을 지고 있었던 거예요. 세라는 그때를 돌아보며 나에게 말했습니다. 바라건 바라지 않았건 우리의 올림픽은 저만의 올림픽이 돼 있었어요. 수영 구간은 순조롭게 지나갔습니다. 언제나처럼 금메달을 노려볼 만한 기록이었죠. 그러나 무트로 올라와서 자전거로 달려가는데 다리에 경련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뻣뻣하긴 했지만 자전거에 오르면 괜찮아지리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리는 영영 풀리지 않았죠. 트루는 참혹한 얼굴로 페달을 굴리며 겨우 자전거를 탔고 최대한 버텨보려 했지만 결국 경기에 기권하고 말았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몸이 말을 듣지 않았으니 당연하고 또 사실은 당연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트루는 무너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모습일 뿐 속은 달랐어요. 사실은 말할 수 없이 절망스러웠죠. 브라질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미국에 착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트루는 깊고 어두운 우울감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 시절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밤이면 겨우 4시간을 잤어요. 그것도 처방받은 수면제와 진통제를 먹고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나 때문에 남편이 실망했고 나 역시 실망했어. 훈련이 다 무슨 소용이야. 트루는 고집센 장거리 선수들의 전형적인 해법을 따랐습니다. 통증을 참으며 훈련을 계속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또한 지나갈 것이며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는 말로 자신을 달랬습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그 말은 맞지 않았어요. 몸에 감각이 없어질 만큼 몇 시간이고 바보처럼 페달을 굴렸지만 소용없었으니까요. 끈질기게 자살을 생각했어요. 장시간 자전거를 타고 훈련할 때면 이대로 방향을 바꿔서 다가오는 차들을 향해 돌진하고만 싶었어요. 트럭 한 대 한 대가 전부 이 상황을 완전히 멈춰줄 도구로 보였거든요. 이 소용돌이는 2017년까지 계속됐습니다. 한 달 한 달 시간이 흘렀고 트루는 자신의 우울증이 더 나빠질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실제로 그녀의 우울증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트루는 2017년 중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상황에 마음을 열었고 자신을 장악한 깊은 슬픔과 그 결과로 생긴 우울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우울증을 억누르며 혼자 이어가던 싸움을 그만두고 집중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어떻게 해서 치료를 받게 되었냐고 물었지만 트루는 특별한 날이나 사건, 이유를 짚어내지는 못했어요. 무엇보다 너무 지쳐있고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해요. 장거리 선수들은 참고 계속하는 법을 배워요. 뭔가 잘못된 것 같으면 더 열심히 하는 게 원칙이죠. 계속해 밀어붙이며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하지만 제게 그런 태도는 분명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트루는 고교 시절 이후 간간히 찾아오는 우울증과 사투를 벌여온 터였습니다. 우울증을 제대로 치료하려면 일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그럴 여유를 찾기가 불가능해 보였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울증이 극에 달해 있었고 그녀는 금방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바탕 위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물론 바탕이라는 게 존재하기는 했다면 말이죠. 트루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걸 참을 수 없었어요. 그 힘든 철인 3종 경기에서 그랬듯 트루에게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속도를 늦추고 지금 위치를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우울증과 그 원인을 마주하고 해결해 나가는 건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녀는 이 가운데 그 어느 것에도 흥분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는다. 세라 투르만큼 유명하지 않고 그만큼 심각한 우울증을 겪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은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기복을 겪습니다.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고 항상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도 않아요.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건 복잡한 일입니다. 바람과 달리 세상에는 통제할 수 있는 것보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죠. 노화, 질병, 죽음, 돈,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 등은 그 일부일 뿐이에요. 이런 현실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때로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대신 본능적으로 마법 같은 생각에 빠져들어요. 지금 이 상황은 사실 보기보다 괜찮은 상황일 거라고 자신을 설득하는 것이죠.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를 동기화된 추론이라고 부릅니다. 동기화된 추론이란 사물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원하는 대로 보려 하는 것을 말해요. 흔한 예로 지금 직장이 싫긴 하지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느니 사실은 이곳이 괜찮은 곳인 이유를 여기저기서 찾으려 하는, 그리고 결국 찾아내는 경우가 그렇지요. 더 쉬운 해결책은 스트레스가 되는 것을 모조리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마치 모래더미에 머리를 처박듯이 말이에요. 비상적 성공을 쫓는 문화와 세상의 영웅적 개인주의가 던지는 조언을 따르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민감하게 굴지 않고 기분을 상쾌하게 전환하고 물건을 사재 끼고 트위터를 합니다. 문제와 두려움에서 달아나기 위해 요란하고 충동적인 활동에 몰두하는 거예요. 진짜 시작점을 인정하고 인식하기는 마다하고 그저 상황이 나아질 것을 기대하죠. 이것은 잠시 고통을 덜어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정말 해결해야 할 문제, 건강하지 못한 습관, 관계의 외로움, 직장에서의 번아웃, 위태로운 몸과 마음, 불안의 경계에 선 사회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지나쳐버리는 패턴에 빠져들게 되거든요. 그 결과 사람들은 지금 선 자리에서는 절대 단단히 안착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현실을 온전히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안착의 첫 번째 원리는 수용입니다. 어느 영역에서든 크고 작은 발전을 경험하려면 지금의 위치를 인식하고 수용하여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원하는 곳이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곳, 다른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곳이 아닌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시작점이 되어야 해요. 곧 알게 되겠지만 수용은 지금의 행복과 성과만이 아니라 미래의 생산적 변화도 끌어내는 열쇠예요. 인본주의 심리학의 선구자 칼 로저스는 개인의 성장과 성취를 주제로 수십 년간 개개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관찰한 가장 뼈아픈 사실을 담아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정말 재밌는 역설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고 하면 포기, 안주, 방관, 안일 같은 말이 먼저 떠오를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수용은 소극적으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고 좋든 싫든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바라보는 것을 뜻해요. 상황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적어도 그 안에 머무를 만큼 편안하게 느낄 때만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 현명하고 생산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강박장애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수용의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 삶의 모든 영역과 내 클라이언트들의 삶에도 수용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사실 나는 강박장애가 있기 전부터 어려움이 있으면 부정하고 억누르고 회피하려 했어요. 무엇보다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컸죠. 고등학생 시절 농구팀에 탈락했을 때, 대학생 시절 결혼을 생각하던 여자친구한테 차였을 때, 바라던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잠재 클라이언트를 잃었을 때, 그리 거절당했을 때는 이런 전략이 제법 잘 먹혔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강박장애는 달랐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두렵고 절망스러운 느낌, 자해 충동 같은 것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도 충분히 끔찍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없을 때는 더더욱 끔찍합니다. 후자의 경우가 전형적인 강박장애에 해당하죠. 나는 아내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 강박장애를 앓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타나기에 이렇게 적절치 못한 시기가 또 있을까요? 그 무렵 강박의 격한 폭풍이 몰아칠 때면 나는 내가 아는 유일한 해결책에 매달리곤 했습니다. 먼저 강박장애를 완전히 부정했고 이건 몸에 일어난 정체 모를 질병 같은 거라고, 결국 다 지나갈 거라고 되뇌었어요. 무슨 바이러스 따위가 몸에 달라붙은 것 같은데 마음에까지 영향을 주는 모양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상황에 저항하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생각과 느낌, 충동이 사라지도록 끝도 없이 노력하며 혼잣말을 계속했죠. 이건 악몽이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결국 난 전문가고 심리적인 기술과 성과를 코치하는 사람이잖아. 틀림없이 내 뜻대로 나를 더 긍정적으로 움직일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건 틀린 말이었습니다. 나는 틀리고 또 틀리기를 거듭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며 저항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로 그치지 않고 상황을 악화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강박에서 비롯되는 감정은 강하게 부정할수록 강하게 되돌아왔으니까요. 불쾌한 생각과 느낌, 충동은 억누르고 완전히 차단하려 할수록 역효과를 냈습니다. 불난데 기름을 들이붓는 격이었어요. 결국 나는 친절하고 다정하며 숙련된 심리 상담사의 도움으로 강박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마음이 건강하지 않고 이런 생각과 느낌, 충동은 진짜며 그것들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였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몇 시간이 아니라 며칠로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는 동안 그때까지 내 삶에서 가장 힘들었고 아직도 어떤 날은 가장 힘든 일을 배워야 했죠. 추한 생각과 느낌, 충동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그대로 두는 법을 알아가야 했어요. 내가 이렇게 타협점을 찾는 동안 내 심리 상담사는 굳이 강박장애를 좋아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는 있어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나는 현실을 밀어내고 상황이 달라지기를 바라던 마음을 버려야 했고 설령 견딜 수 없을 만큼 싫더라도 현재 일어나는 일들과 함께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현실에서 회복을 위해 내디딘 진짜 첫걸음이었어요. 나는 인정하거나 수용하고 싶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수용할 때만 상황을 개선할 행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바꾸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것과 싸우기까지 해야 한다면 의미 있는 방향으로 변화를 일으키기는 힘들 겁니다. 또한 초기라 할지라도 강박이 시작되고 있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유의미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없어요. 살다 보면 어려움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일이 너무 많죠. 숨은 원인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고민하는 일은 덮어버린 채 말이에요. 성공도 실패도 일단 인정하고 시작하자. 바람과 현실의 차이는 앞으로 상황을 개선할 생산적인 행동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동시에 지금 당장 불만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2006년 남덴마크 대학교 감염병 학자들은 다른 서구 국가 사람들보다 덴마크 사람들의 행복 및 생활 만족도 지수가 꾸준히 높게 나오는 이유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의학 저널에 실린 이 연구 결과의 핵심은 기대의 중요성이었어요. 연구를 이끈 학자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기대치가 비현실적으로 높으면 실망감이 들고 생활 만족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덴마크 사람들은 생활에 대한 기대치는 상당히 낮지만 만족도는 아주 높다.
2014년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학자들은 시간의 변화에 따른 행복의 패턴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확률적 보상 과제의 결과에서 느끼는 일시적 행복은 해당 과제에서 얻은 보상 자체가 아니라 보상에 대한 기대와 거기서 발생하는 예측 오류가 결합한 영향으로 설명된다. 쉽게 말해 어느 때든지 행복은 현실에서 기대치를 뺀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기대가 항상 현실을 웃돌면 절대 만족할 수 없죠. 성공적인 소프트웨어 회사인 베이스캠프의 설립자 겸 CEO로 직업에 대한 만족을 주제로 많은 글을 쓴 제이슨 프라이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에는 종일 머릿속에 기대치를 정해두고 있었다. 그런데 상상 속 현실과 진짜 현실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건 힘들고 피곤한 일이다. 그럴 때면 대개 무언가를 그저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쁨은 다 사라져버리는 것 같다. 이 말의 요지는 기대치는 항상 낮게 잡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큰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최적점 과제를 찾는 것은 성장과 성취의 가장 큰 핵심이죠. 기대를 높게 잡는 것은 나쁘지 않으며 훌륭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는 동안에는 깊이 집중하며 현실을 수용해야 해요. 그리고 현실이 기대와 다를 때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대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실이 만족스러울 때만이 아니라 만족스럽지 못할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만 원하는 변화를 끌어낼 현명한 행동에 돌입할 수 있죠. 달리 말하면 행복과 성공을 위해 이를 악물고 노력을 쏟아붓는 것은 진짜 행복과 성공을 얻는데 최악의 방법인 겁니다. 앞서 언급한 연구들이 완성되기 한참 전 신화와 진짜 영웅에 관한 세계적인 권위자 중 한 사람인 조지프 캠벨은 이렇게 썼습니다. 영웅들이 겪는 기이한 어려움의 핵심은 현실에 존재하는 삶이 우리가 머리로 바라는 삶에 좀처럼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캠벨은 문화와 전통을 아우르는 이야기들을 수십 년 동안 연구한 끝에 신화에 등장하는 영웅들은 삶의 여정 중 어느 시점이 되면 현실과 기대의 차이를 좁혀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개 영웅이 될 인물은 한동안 현실을 부정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결국 그 어려움을 마주하고 극복하는 법을 배웁니다. 본질적으로 수용을 실천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은 확실하고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영웅이 될 길이 열리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영웅적 개인주의에 젖어 생각 없이 미친 듯 움직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서 벗어나 삶의 어려움 속에서 수용을 실천하며 현명하게 행동할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캠벨의 영웅들처럼 말이죠. 다행히 그 과정에 도움이 될 방법이 정립되어 있어요. 40년 가까이 이어진 연구와 1000건이 넘는 과학적 분석이 뒷받침하는 이 방법에 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저항 대신 허용이 중요한 이유. 스티븐 헤이즈는 임상심리학자이자 네바다주 리노에 자리한 네바다 대학교의 교수로 44권의 책을 썼고 수많은 박사과정 학생을 지도했으며 전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많이 인용된 1500명의 학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는 명백히 이 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임상심리학자 중 한 명이죠. 헤이즈의 영웅 여정이 정점을 찍은 것은 1982년 어느 날 새벽 2시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여자친구와 함께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의 작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 2층 황갈색 카페 뒤에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헤이즈는 3년 동안 공황장애를 앓으며 지옥으로 굴러떨어지는 듯한 삶을 살았다고 했어요. 이제 막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던 그에게 공황장애는 특히 괴롭고 혼란스러운 존재였죠. 정말 침착해야 했지만 학과 회의에 들어갈 때면 압도적인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 느낌은 일상 곳곳을 잠식해
친구들과 어울릴 때, 운동할 때, 그리고 집에 있을 때까지 그를 올감했습니다. 1982년 그날 밤, 헤이즈는 숨막히는 공황 속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고 목과 이마, 발에서 맥박이 느껴졌죠. 가슴이 조여들고 발에 경련이 일며 숨이 가빠왔습니다. 헤이즈는 그날을 이렇게 회상했어요. 911에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심장마비가 온 것 같았거든요. 물론 제가 공황장애란 건 알고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로서 이것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갖가지 공포에서 비롯된 증상인 것도 당연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머리가 끊임없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 공포는 부정할 수 없는 진짜였어요. 그는 정말이지 싸우고 싶었고 달아나 숨고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고만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상태로 운전을 할 수 없을 것 같으니 구급차를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았더군요. 전화해서 빨리 응급실에 침상 준비하라고 해. 전화하란 말이야. 이봐, 너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헤이즈는 수화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치 유체이탈을 하듯 지금 일어나는 일과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인식 사이에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상황에서 물러나 거리를 두고 바라본 것이죠. 이렇게 생긴 공간에서 헤이즈는 구급차를 부른다면 벌어질 일을 상상했습니다. 황급히 날 병원으로 데려가겠지. 내 몸에 튜브를 꽂고 장비를 갖다 댈 거야. 그런 다음 풋내기 의사가 능글맞게 웃으며 걸어들어와 말하겠지. 환자분은 심장마비가 아니라 그냥 공황장애입니다. 그는 일이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더 깊은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았어요. 딱딱한 돌바닥을 향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는 곧 거리두기를 통해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새로운 길이 나타났습니다. 그 길은 깊이 숨죽이고 있어서 좀처럼 드러나지 않던 내면의 자아로 이어졌어요. 그는 그때 자신의 내면에서 나온 소리를 기억합니다. 네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넌 나한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야. 넌 나를 고통스럽게 해. 하지만 네가 절대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 넌 날 내 경험에서 떼어놓지 못해. 헤이즈는 그 소리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리고는 황갈색 카펫을 내려다보며 다시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달아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킬지는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런 약속을 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지 또한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그때부터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헤이즈는 그때까지 일어난 일과 그 일을 자신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적용할 방법을 이해하는 데 전념하면서 참혹한 경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일은 40년에 걸친 과학적 탐구의 시초가 되었죠. 그는 수백 번의 실험을 통해 자신이 그 운명적인 밤에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그랬듯 사람은 불쾌한 상황과 생각, 느낌, 충동을 피하려 할수록 더 강하고 빈번하게 그것들과 마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헤이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편함을 억누르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편함에 마음을 열 수 없다면 건강한 방식으로 어려운 문제와 직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의 연구는 수용전념 치료라는 치료 모델로 이어졌습니다. 수용전념 치료에서 핵심으로 하는 말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이나 두려움을 느낄 때 저항은 대부분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현재 일어나는 일을 수용하는 편이 훨씬 낫죠. 그럴 때는 먼저 마음을 열고 상황을 깊이 있게 느끼며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런 다음 상황과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내면의 가치에 걸맞게 생활하는 데 전념합니다. 있는 그대로 느끼고 받아들이고 직시하면서 말이죠. 상황에서 달아나는 대신
상황에 머물며 생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용전념 치료에서 가장 필요한 일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상태를 자신에게 허용하는 것이에요. 즉, 고통, 상처, 불안, 욕심, 분노, 질투, 슬픔, 불안정, 공허처럼 불쾌하게 다가오지만 내 핵심을 이루는 감정들을 그대로 느껴야 해요. 물론 우리가 사는 문화 속 영웅적 개인주의는 그러면 안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올 겁니다. 고대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은 사는 동안 만 가지 기쁨과 만 가지 슬픔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인간으로서 타고난 어둠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지속적인 기쁨도 찾을 수 없죠. 그렇게 불쾌한 경험이나 상황이 생길 때마다 그것들이 사라지기만을 바라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헤이즈의 연구와 내가 강박장애를 통해 얻은 경험에서 알 수 있듯 불쾌함은 저항할수록 더 끈질기고 강하게 따라붙어 우리를 더 견고하게 에워쌉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속이며 현실을 부정하는 대신 현실을 수용하고 분명하게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수용 전념 치료의 목적은 어려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살아가는 동안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거기에 집중하고 순간적으로는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나에게 중요한 가치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헤이즈와 동료들이 진행한 연구에서는 수용 전념 치료가 우울, 불안, 강박 등의 장애와 번아웃을 놀랍도록 개선하고 성과도 향상시킨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분명 혁신적인 결과지만 수용 전념 치료의 전제는 최근에야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헤이즈는 자신 있게 말할 겁니다. 자신이 몸담은 현대과학은 여러 면에서 오랜 지혜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일 뿐이라고 말이죠. 곧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수용 전념 치료의 핵심은 영문 명칭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의 약자를 따서 세 가지 과정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1. 수용, Accept.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나라는 필터를 들이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상황에 갇혔다고 느끼지 않고 상황을 살필 수 있도록 관점과 인식을 넓힌다. 2. 선택, Choose. 가장 중요한 내면의 가치에 걸맞게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선택한다. 3. 행동, Take Action. 겁나고 불편하더라도 생각을 실천에 옮긴다. 나를 더 아프게 만드는 두 번째 화살. 2000여 년 전 스토아학파의 거장이자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손을 손으로, 발을 발로 쓰고 있다면 손과 발이 아픈 것이 정상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이 정상이다. 스토아학파의 또 다른 거목 에픽테토스는 상황을 미워하거나 두려워하면 상황이 주인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현대에는 긍정적인 사고를 떠받드는 쪽이 주류를 이루며 항상 행복해야 하며 잔뜩 구겨져 있는 것은 잘못이라는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그러나 고대 스토아학파에서는 더 정직하고 심리적으로도 더 건강한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았어요.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은 극히 정상입니다. 유쾌하지 못한 상황에 놓이는 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가 있고 유쾌하지 않다고 해서 삶이 망가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사람이라는 증거니까요. 사소한 골칫거리부터 큰 장애에 이르는 갖가지 문제와 고통, 어려움은 두려워하고 부정하고 억누를수록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는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더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내려놓는 것이 상책이에요.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리스와 로마에서 수용에 관해 기록할 무렵 세계 저편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는 불교 철학자들이 비슷한 결론을 도출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불교 우화에는
화살을 2번 맞지 말라는 멋진 가르침이 있어요. 첫 번째 화살은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 사건, 상황 등을 뜻해요. 늘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죠. 두 번째 화살은 첫 번째 화살에 대한 반응을 뜻합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화살에 해당하는 반응에는 부정, 억제, 비난, 저항, 충동적 행동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어려움과 고통을 덜기는커녕 더하는 경향이 있어요. 붓다는 이 두 번째 화살이야말로 나를 더 아프게 하며 첫 번째 화살에 대한 현명한 행동을 가로막는 주범이라고 가르쳤죠. 두 번째 화살의 개념은 불교 가르침의 저변을 이룹니다. 전설에 따르면 붓다는 깨달음을 얻기 전날 밤 마라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마라는 두려움, 갈망, 고통, 분노, 망상, 그 외 모든 해로움을 상징하는 존재였죠. 마라는 밤새 붓다를 향해 폭풍과 군대, 악마를 보내고 탐욕, 증오, 시기, 망상의 화살로 붓다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붓다는 저항하는 대신 화살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애정을 보였고 아량의 눈으로 그것들을 인정했어요. 그러자 화살들은 꽃이 되었고 시간이 지나자 꽃잎은 더미가 되었죠. 붓다는 점점 더 마음이 차분해지고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마라의 공격이 계속되었지만 붓다는 지치지 않고 수용과 연민으로 반응했습니다. 결국 마라는 붓다가 자신의 공격에 대해 맞서거나 억누르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그대로 물러났죠. 붓다는 이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명확하고 온전하게 볼 수 있었어요. 화살이 날아와 길을 가로막더라도 단단하게 안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마라는 붓다를 한 번만 찾아간 게 아니에요. 불교의 오랜 기록 곳곳에는 마라가 거듭 등장합니다. 붓다는 그럴 때마다 부정과 망상, 고통의 주기에 빠지게 하는 유혹을 밀어내고 마라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도다 마라야. 그는 그런 뒤 상황을 받아들이고 현명하게 행동했으며 자신이 흔들림 없이 안착해 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냈습니다. 임상 심리학자이자 불교 철학자인 타라브렉은 저서 받아들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붓다가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마라와 마주했듯 우리도 잠시 멈춰서서 매 순간 삶이 선사하는 모든 것을 향해 자신을 열어보일 수 있다. 우리도 고통의 화살을 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혹여 그것이 너무 어렵다면 적어도 화살 끝을 조금 무디게 하는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흔들림 없는 안착감을 느낄 거예요. 이 접근 방식은 특히 서구 사회에서 성장한 사람들의 습관적인 태도나 행동 양식과 어긋나는 면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상황에 즉각 반응하고 상황을 통제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즉시 문제 해결에 뛰어들도록 배워오지 않았던가요? 그러나 이 모든 전략이 효과를 내려면 수용하는 단계가 있어야 해요. 받아들이는 과정이 없으면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리고 아무런 진전도 이룰 수 없으니까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치 흔들리는 땅 위에 선 것처럼 조마조마하고 불안해집니다. 물론 잠재력을 이루기도 어려워지고요.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추위가 싫어서 계절 중에 겨울을 가장 두려워하는 저인데요. 오늘 이 책을 읽고 나니 왠지 모르게 몸도 마음도 좀 더 강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기분 탓이겠지만요.
이번 겨울은 그렇게 건강히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히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저는 다시 새로운 책을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